코스피, 그중에서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대장주들을 주목하는 건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를 주요 투자 테마 중 하나로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로만 구성된 ETF, 상장지수 펀드가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우리 반도체로만 구성된 전용 ETF가 미국에 그간 상장된 적이 없는데 어떤 상품이 나오는 겁니까? 네, 미국 ETF 운용사 디파이언스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한국 반도체 ETF 2종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품명은 한국 AI 반도체 톱10 ETF와 한국 반도체 톱10 ETF인데요. 두 상품 모두 한국 상장 반도체 관련 기업 가운데 유동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을 편입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을 담은 상품과 HBM과 첨단 패키지 등 AI 반도체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구성 종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수 선정 기준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시장에는 한국 증시 전체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있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만을 별도로 묶은 상품은 없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ETF도 나왔지만 미국과 대만 등 해외 기업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 상품이 실제 상장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만 담은 첫 전용 ETF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상품이 미국에서 출시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 반도체를 바라보는 채끝 자체가 달라졌다는 방증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주도하고 패키징과 테스트, 소재 장비 기업들까지 AI 공급망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나 TSMC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AI 반도체 공급망의 또 다른 축인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 신고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만큼 상장 시점과 최종 구성 종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문이 열리면서 한국거래소도 오는 9월을 목표로 주식 거래 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과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개장 전 거래 프리마켓의 운영 가능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우선 한국거래소가 증권사 대표들과 모이죠. 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2시 주요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거래 시간 연장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정규장 전인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을, 정규장 이후에는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가 전산 개발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행 시점도 당초 6월에서 9월 14일로 한 차례 미뤄진 상황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각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 현황과 모의시장 테스트 진행 상황,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종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프리마켓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업계 안팎에서는 프리마켓 대신 애프터마켓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의 시간대 중첩 때문입니다. 거래소 프리마켓이 오전 7시 50분에 끝나면 불과 10분 뒤인 오전 8시에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열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체결 주문과 잔량을 처리해야 하는 증권사들의 전산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거래 감시와 야간 장애 대응, 고객센터 운영 확대까지 추가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간담회 결과에 따라 거래 시간 연장 방안의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산이냐 회생이냐 기로에선 홈플러스를 두고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또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 이후 메리츠가 1,0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그 방식을 놓고 서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이게 서로 입장을 내고 거기에 또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식으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던데 일단 메리츠의 대출 결정부터 짚어주시죠.
네, 메리츠 금융그룹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긴급 운영자금 1,000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MBK가 요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데다 지원하는 1,000억 원에 대해서도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메리츠는 MBK의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경영 책임자로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제 지원에 하루빨리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게 큰 틀에서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반박과 재반박의 과정도 전해주시죠. 네, 홈플러스는 메리츠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담고 있어 사실상 대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K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2,200억 원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고 MBK 주요 임원들은 개인 연대 보증과 주택 담보까지 제공하는 등 가용 신용을 한개까지 썼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메리츠는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이자 경영권을 보유해온 MBK 파트너스야말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면서 MBK가 부담을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와 최대 주주인 MBK가 양보 없이 맞서면서 홈플러스가 현금 고갈에 따른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소비자 개인의 생활에 영향 미치는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예고편으로 여겨지는 국내 생산자 물가가 9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예고편에서 상승세가 이렇게 오래 누적된 만큼 이미 소비자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체감되는 게 달걀 값인데 관련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나하나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먼저 생산자 물가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29.82로 전달보다 0.8% 올랐습니다.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산업용 도시가스가 10% 넘게 올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2022년 9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 및 보험 서비스는 지난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인 8.3%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가가 오르면서 위탁 매매 수수료가 20% 넘게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게 되는 물가 쪽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요즘 계란 한 판이 거의 9,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1,011만 개의 수입란을 공급했는데 물량을 확대한 겁니다. 농식품부는 매주 448만 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유통업체를 통해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가 공급돼 판매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7월 이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가격 안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소비자가 쓰는 비용을 줄이는 문제로 들어가면 정부가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형 이외의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우선 확대되는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원형 탈모증 치료제인 올루미언트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다음 달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탈모 환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을 3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탈모 범위 역시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치료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를 벗어나서 M자 탈모라든지 조금 폭넓은 탈모 지원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거세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탈모로 고민하는 남성들 대다수가 M자형이나 정수리 쪽의 안드로겐성 탈모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지원안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 4일 토론회를 열어서
이들 일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탈모 지원 확대에 찬성하는 측은 탈모를 질환으로 보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요즘에 구독 서비스 두세 개는 기본으로 쓴다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당 평균 5.5개의 구독 서비스를 쓴다는 조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고 돈을 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관리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제공됩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이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던데 어떤 방식입니까? 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어떤 구독형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규제도 강화합니다. 또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 구독 상품은 전체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금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정수기와 비데 등 7개 제품만 총 비용 표시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가나 문화 쪽과 관련된 과제도 담겼죠. 네, 과거 건물 기둥이나 스피커 등으로 공연이나 관람이 제한돼 논란이 됐던 시야 제한석은 예매 단계에서 미리 알리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또 예고 없이 항공편 취소가 잦은 항공사는 앞으로 노선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체를 수습하고 화장을 마친 뒤 유골함까지 전달해주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 전기차의 경우 차체는 사되, 배터리는 구독제로 빌려 쓸 수 있게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과제별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하반기 국회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액수와 구조를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게 결국 올해도 무산됐는데 표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표결에 앞서 숙박,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라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됐는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유지되어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론인 액수와 인상률 논의가 시작되죠. 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부터 이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에 들어갑니다.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격차는 이번에도 상당합니다. 양대 노총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2,000원을 제시한 상태고요. 올해 최저임금 1,320원보다 1,680원, 무려 16.3%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경영계에선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총 측은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동결조차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 물가 상승률과 근로소득 격차를, 경영계는 자영업자 지불 여력 악화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금액 협상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는 향후 노사의 수정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며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추진 중인 램프 사업 매각과 관련해 이규석 사장이 다음 주 단일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측과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주주의 설득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만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취재에 따르면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은 오는 26일 오후쯤에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규석 사장은 이번 주에 인도, 터키, 스페인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귀국하자마자 다음 주에 국민연금 측과 만나기로 한 겁니다.
이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의 단일 2대 주주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아, 국민연금, 정몽구 명예회장 순으로 모비스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회사는 이 국민연금 측을 만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만남이 일단 이루어진다고 보고 램프 사업 매각과 관련된 만남으로 봐야 할까요? 근데 회사가 구체적인 만남의 목적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안팎에서는 현대모비스가 램프 사업 매각과 관련된 주총 의결을 앞두고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매각 취지와 또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 매각은 반드시 주총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상법 374조에 따르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이 되면 주총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회사는 이번 램프 사업 매각이 주총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사는 직원 설명회에서 본계약 6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큰 틀의 매각 스케줄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본계약, 주주총회, 램프 사업 매각을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 직원 전적 거래 종료 수순입니다. 회사는 반발하고 있는 전적 대상 전체 직원 가운데 일부만 인수 측인 OP 모빌리티에 2년에서 3년 정도 파견 보냈다가 다시 복귀시키는 식의 차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연초 뜨겁게 달아올랐던 금 투자 광풍이 시들해지면서 은행의 금통장 잔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은 금통장에 대한 위험 등급을 낮췄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우선 위험 등급의 변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1년 동안 금통장의 위험 등급 변경이 잦았던 국민은행은 올해 1월에는 2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10년간 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 편차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1등급 상향이라고 표기를 했다가 현재는 원금 손실 가능 금액이 20%를 초과하는 2등급 파생결합증권으로 바꿨습니다. 1등급 상향 조건을 뺀 겁니다. 국민은행은 외부 지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2등급 위험 상품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KB국민은행은 금통장의 고객 풀을 넓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 평가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상품군이 바뀌기 때문에 금통장이 1등급 위험 상품일 때보다 2등급일 때 가입 가능한 고객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은행들의 경우에는 금통장의 위험 등급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네, 금통장의 위험을 가장 높게 보는 우리은행은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한 1등급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원금 최대 손실 가능 금액 범위가 20%를 초과하는 2등급 고난도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값이 하락하고 판매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기준 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금통장 잔액은 1조 9,670억 원으로 2조 4,434억 원에 달했던 올 1월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금통장 잔액이 2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 달이 처음인데요. 금통장 잔액 감소는 평가액 하락과 투자자 이탈이 동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투자자가 돈을 빼지 않더라도 금의 평가액이 줄어들면 잔액이 감소하는 데다 금값 추가 하락을 우려한 일부 투자자가 환매에 나서면서 잔액 감소폭이 더 커진 겁니다. 국제 금선물은 어제 온스당 4,246달러에 마감해서 지난 1월 최고점 약 5,300달러보다 20%가량 떨어졌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정부가 밀린 임금을 사업주 대신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임금이 밀린 척 허위 신고하고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천태만상이 드러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나왔습니까? 네, 건설 현장 원청인 A업체 대표는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짜고 하도급 직원들을 A업체 소속인 것처럼 꾸며 대지급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은 대표들이 편취해 일부는 용역대금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 한 제조업체 대표는 직원들과 공모해서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해서 2천만 원대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뒤 추가로 2천여만 원을 받으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6개 사업장 58명이 모두 4억 2,300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제재는 어떻게 받습니까? 네, 가볍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이뤄집니다. 또 10명 이상의 임금체불 신고 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는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미납사업장은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가 추진됩니다. 아울러 고액 장기 변제금 미납사업주는 대출 등에서 신용제재를 받습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MOU에 서명한 미국과 이란이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후에 이루어질 협상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해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며 간밤에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종전 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에 따르면 추가 협상 기간은 오는 18월 16일까지가 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 기간 동안 이란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 등을 놓고 추가 협상할 계획입니다.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양국 협상단이 만나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스위스 정부는 서명식 대신 초기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미 협상단 대표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로 출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의 후속 협상 개시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네, 이게 이란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표가 나온 거죠. 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종전 MOU에 따라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협 통과를 원하면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접수된 통항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항료 주변에 여전히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며 선박들의 철저한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 점진적으로 해협 내 통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뢰 제거 등 안전 확보 조치도 단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